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주택정책론 8장 주택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금융 주택은 평생에 몇 번 구입할까 말까 하는 고가의 소비재예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긴 하는데 그 주택 가격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되고 가구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죠. 주택 구입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마련한 것들이 이제 주택 금융을 제도화시켜서 주택을 마련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래서 주택금융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 그래서 주택개발금융은 주택을 생산하거나 공급할 때 들어가는 토지대금, 취득, 건축자재 구입, 노임 이런 데 쓰이는 돈을 얘기하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용되는 금융이 주택개발금융이고요. 소비자가 직접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융자, 저당대출, 정부 주택보조금 등이 주택소비금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에도 주택금융은 생산,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과 취득, 건축자재 구입 이렇게 나왔고요.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대출, 저당대출, 그리고 정부 주택보조금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이 유엔에서 주택금융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네요. 주택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하기 위해서 입주자나 주택공급자 자신이 어떤 다른 원천으로부터 제공되는 자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의한 주택금융의 의의죠.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에 의해서 개별 가구에게 대부 빌려줬다는 얘기죠. 대부한 저당대출 및 건설업자에게 대부한 건축자금을 포함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된 게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이다. 이거를 주택금융의 종류 두 가지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주택금융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주택금융의 기능을 보면 주택 거래 활성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가주택 공급 확대, 세 번째 저축 유도와 주택자금 조성, 네 번째는 경기 조절, 다섯 번째 주거 안정, 뭐 이렇게 있는데요. 주택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주택금융의 기능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택의 어떤 주택금융이 없다면은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단순히 융자를 받는다. 그래서 가계 대출이 많이 늘었다 하는 개념보다도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는 거죠. 가계 대출이 늘어서 부채가 늘었다 하는 한 단편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주택금융의 일어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면은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뭐 건설회사도 더 짓게 되고 국민들도 주택 구매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니까 어떤 약간 침체가 아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주택거래,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내가 평생에 몇 번 거래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거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 건데,
집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휴식처고 은신처고 거처한 가장 소비 가계의 첫 출발이 아마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시경제에서 볼 때 가장 작은 단위의 가계 경제는 우리의 집안이다. 우리의 가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가정에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나의 공간이 필요하고 가족과 즐길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곳,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거 없이 자기 집 마련의 꿈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금융이 활성화되고 금융의 기능으로 인해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임차 가구의 자가주택 소유를 위해서 융자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또 저축 유도와 주택자금 조성. 우리는 집장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5년, 10년, 뭐 20년간도 저축을 합니다. 근데 그 10년, 20년간 저축을 해도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주택금융을 활용하지 않으면 집을 구매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저축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서 주택자금 조성을 하고 주택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저축을 했던 사람들은 금리를 더 좀 싸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저축 유도, 수요자의 주택 마련 저축을 유도하고요. 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주거 안정적인 측면도 있죠. 주택 자금 융자를 통해 가지고 국민 주거 안정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투기를 한다던가 다주택을 갖는다던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모습을 자본시장 안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기능적인 역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조절 부양책이 될 수가 있죠. 경기 부양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주택 경기 부양은 전반적인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는 주택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주택 정책을 쓰셨는데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놔둬도 시장을 놔두어도 그렇게 많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전처럼 막 경기 활성화됐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이 시장 작동 원리는 막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거에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경험을 해봤을지 모르지만 꼭 같은 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저도 그렇고 이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온 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국가의 개입도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개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택금융의 기능들이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기대 효과, 양적인 양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뭐 더 많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금융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의 형태는 이제 우리나라의 형태가 아니고요. 서양의 미국의 형태를 이제 보는 건데 그 도시계획이라던가
도시계획이라던가 도시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먼저 발달이 됐던 영국에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아시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모습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정책들이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되고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형태들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정책들을 갖다 쓰거나 비슷한 정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구 여러 나라의 정책들을 먼저 보도록 하는데 거기서 주택금 형태의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직접적인 경로, 계약적인 경로, 장기 예금 금융 경로, 저당 대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것으로 장래 주택자금 마련을 친척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 지인들한테 조달하는, 직접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이 있고 뭐 이웃집, 옆집 순이 엄마, 도리 엄마, 뭐 영식이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를 한다던가 친목이 많았을 때는 이제 가능했는데 그건 한 7, 80년대까지 가능했다고 봐요. 뭐 90년대까지도. 근데 점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아파트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고 더군다나 계를 한다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상인회나 아니면 매일 보시는 사람들께 계를 해도 깨지고 돈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 돈을 빌려줬을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언제 이후부터? IMF 이후부터. 그 사람들도 돈을 빌려간 사람들도 갚기 싫어서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순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는 건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갚아서 빌려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요. 에라 모르겠다. 야반도주 아니면 뭐 이렇게 금융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경기와도 많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IMF 이후의 상황은 많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계를 한다던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던가 받기 힘들어요. 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더 깊어졌고 사람들을 못 믿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다기보다 돈을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이 사람을 속인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돈이 사람을 울려요. 예,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도 힘들고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신용이 좋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그러니까 누구 사채를 쓴다던가 개인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는 저 사람 신용이 안 좋은 사람 오직하면 은행에서 못 빌리고 여기서 빌려?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있죠. 개인 지인들한테 빌릴 때도 이자를 받고 사채업자한테 빌려도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개인도 고리대금 업자 사채업자도 고리대금 업자 그래서 결국은 못 갚게 되는 거죠. 예,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한 지인들한테 고리대금을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친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벗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아는 사람? 개인 사채업자의 고객?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돈 앞에서는 다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두 번째 계약적 경로를 보겠습니다. 이런 기관에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에 주택구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저축성 예금을 들어요. 들어서 나중에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게 계약적인 경로입니다. 약간 윈윈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담보가 잡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실하다. 신용이 있다고 믿고 돈을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적인 경로는 저축성 예금을 들고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죠. 장기예금 금융경로, 이거는 금융기관에 이미 저축된 각종 예금을 주택금융전담기관을 통해서 장기간 융자받는 형태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은 주택연금이 아니고 개인연금을 들어요, 보험회사에.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돈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원금은 다 입금을 시켰어요.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쓰는 경우, 뭐 이게 장기예금 금융경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약관대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험 쪽에서는. 아니면 은행에서도 적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적금 담보 대출, 뭐 이렇게. 계약적 경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 대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택을 저당 잡히고 받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주택 자금의 이용으로 주택 저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로요, 돈을 대출해주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저당 대출 뭐 이러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주택금융 형태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를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직접적인 경로가 있겠고, 여기 투자, 개인 투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서 구입을 하고요. 계약 경로 이렇게 있고요. 예금 금융 경로, 이미 예금해 놓은 거, 일반은행 저축은행에다가 해 놓은 거를 저당 잡고 하는 거. 여기는 어느 정도 돈을 예금 저축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은, 대출해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또 저당 대출 방법, 여기는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보험회사도 있고요, 연금기금도 있고, 은행, 저축회사 이렇게. 근데 이 정부의 조정이 필요해요. DTI, LTV, DTI라고 들어보셨죠?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당 대출은 이런 경로, 예금 경로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얘기했던 계약적 경로는 여기 중개자 역할이 있고요. 직접적 경로, 직접 빌려서 주택을 마련한다. 이렇게 표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당대출, 모기지라고 하죠. 모기지의 의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요. 돈을 대출받는 게 이제 신용을 공여받는 금융의 형태를 지칭하는 게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당 대출, 저당 증서, 저당 금융제도 등을 포괄하는 게 저당 대출이다. 꼭 이게 저당 대출이라는 게 주택금융가 아니면 주택금융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 방면에서 쓸 수는 있지만 모기지 대출 중 대부분이 주택자금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주요한 주택금융제도로 인식을 합니다. 저당 대출, 모기지를. 그래서 모기지 제도라는 게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차주 채무 면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차주 아니면 3자 소유 부동산을 설정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내지 일체 우선 변제 특권을 지칭하고요. 채권자는 담보물권상의 이권을 채무 불이행할 때, 불이행 시에 채권자가 행사를 할 수가 있어. 그게 경매라고 얘기를 하죠.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냈을 때, 아니면 3개월보다 더 기다려줬는데 계속 내지 못했을 때 경매 처분하죠. 그래서 자기 채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은행이나 저당권을 잡힌 쪽에서 자기 채권을 충족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경매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매가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자 연체 시에 3개월 이상 연체 시에 은행권에서는 경매 처리한다. 그 모기지를 유동화시킨다. 유동하면은 뭡니까? 흐를 뭐 이렇게 유동화는 현금화를 빨리 시킬 수 있다는 걸 유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모기지라는 제도는 20년, 30년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주택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줘요. 너무 길죠?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은행에서 장기로 저리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화 시켜서 현금화를 바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모기지의 유동화 제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만드는 게 모기지 유동화 제도다.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동을 시켜서 현금화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당권 유동화 제도는 채무자가 자금을 대출한 후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기지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대출한 돈을 확대시켜서 자금 수요자에게 더 많은 자금 공급 혜택을 부여하고, 이 말은 뭐냐면 대출해준 그 2, 30년의 기간을 단축을 시켜요. 1년, 2년 안에 모두 회수를 시켜요. 저당 대출, 저당권을 만들어, 채권을 만들어, 펀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회수한 돈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대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금 공급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그 말이고요. 투자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제공해준다. 투자자는 뭐예요? 펀드도 있고 리츠도 있는데, 이런 거를 유동화시키면 뭡니까? 증권이 되죠. 증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돈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그 증권을 사서 수익이 나면 배당을 받고, 은행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죠. 다량의 현금을. 그래서 좋고. 그리고 또 제3자, 누군가 대출을 기다리는 제3자에게는 또다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유동화가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자에 이자를 받아. 뭐 이래서 재무 구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 때문에 유동화를 시킨다. 알겠죠? 그래서 금융상품을 제공해주며 대출기관에게는 자금의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르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된 금융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의 어떤 저당권의 유동화 방법이 있는데, 저당권 자체를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그 저당권을 증권화해서 유통화시키는 법이 있고요. 저당권하고 함께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무채권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담보채권하고 분리해서 저당권을 증권화시켜서 유통하는 거,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무채권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유통한다. 분리해서 하는 것과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방법과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 채권, 저당 대출, 모기지제도, 저당 채권의 어떤 유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나 한번 볼게요. 기대 효과가 굉장히 많죠. 6가지나 돼요. 첫 번째는 주택금융이 확대가 됨으로써 주택건설 촉진되고 주거안정기업, 자본시장의 주택금융시장의 연계를 통해서 비주택 부문 여유자금을 주택 부분으로 유입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20, 30년 된 이제 회수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다시 또 많은 돈을 새로운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요. 경기 부양이 되고요. 또 회수 기간이 빠르니까 유동성에 성공을 했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 되고 뭐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택금융기관이 조성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장기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새로운 재원 조달을 갖게 해서
자금, 주택자금 조성 확대, 주택금융 공급 규모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증대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주택금융기관 자금대출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 유동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점. 아주 좋은 점이죠. 세 번째가. 네 번째,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주택 수요자는 주택 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요. 적정한 가격으로 장기의 주택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주택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거죠. 다섯 번째는 정부는 이 유동화 제도를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관계법규의 정비, 유동화 중개기관의 설립, 유동화 중개기관의 운영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벌써 이거는 다섯 번째는 이미 실현이 됐어요. 2000년도에 코코모가 설립이 됐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예, 그게 설립이 됐어요. 우리나라. 여섯 번째는 유동화 제도는 투자가에게도 유용한 수단이고요.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이 되고 투자 수익이 증대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라고 해서 유동화의 기대 효과가 이렇게나 많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금리식 저당대출은 전체 대출기간에 대해서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저당대출이다. 금리 조정식 저당대출은 일정 기간마다 대출 이자율과 원리금의 지표가 되는 변동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뭐 3개월 변동이자, 뭐 6개월 변동이자,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금리 조정식 저당대출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원리금 변동 여부에 의한 구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원리금 균등식 저당대출. 원금하고 이자가 매달 똑같은 금액이 상환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 기간에 걸쳐 월부금이 동일하게 이제 나가는 건데 대출 초기에는 월부금 중 이자 비중이 높고요. 원금 상환은 적어져요. 그래서 점차 원금이 상환이 되니까 이자 비중은 줄고 원금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금 균등식 저당대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원리금 체증식 저당대출은 그러니까 대출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고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식보다 원리금이 적고 일정 기간 후 원리금 균등식으로 전환이 된다. 이자가 더 높고 나중에는 원금과 이자가 균등식으로 전환이 되는 게 원리금 체증식 저당대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조금 긴데 이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가지 저당대출 종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 많네요. 우리나라도. 했어요. 그 그림 1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모기지의 유동화 증권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출 채권 증권화 현상은 80년대 중반에 그 이용폭이 확대되고요.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모기지 유동화의 확대. 그러니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그 2차 시장에서도 더 발전된 과정이 있고 이 2차 시장에서 모기지가 유동화의 발전 과정을 이룬 후에 더더욱 또 확대된 시장이 있는 게 미국의 저당대출 시장인데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 매출 자체의 매각. 그죠? 저당한 거를 바로 매각하는 거.
그래서 초기 유동화 방식이고 최근에는 증권 발행의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패스트루 증시, 이거는 만기, 금리 등 성격이 동일한 저당 대출을 일정 규모로 집합을 만들어서 담보 집합에 일정 지분을 표시하는 새로운 증권으로 매월 원리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모기지 패키드 펀드, 저당 대출 또는 패스트루 증서의 일정 규모 집합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이고요. 이자는 반년마다 원금의 만기에 일시 지급이 됩니다. 페이드로 펀드 볼게요. 저당 대출 또는 패스트루 증서의 일정 규모 집합을 담보로 발행되고요. 이자는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며 저당 대출이 중도 상환되면 같이 중도 상환이 됩니다. CMO는 CMO는 뭐의 약자냐면 콜레라이즈드 mortgage obligation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그래서 CMO라고 얘기를 하죠. CMO 약자죠. collateralized. 그래서 패스스로 증서의 발전된 형태로 CMO는 여러 종류의 만기를 가짐으로써 투자가의 기간 선택에 따라 만기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저당 매출자체 매각이다. 이건 첫 번째 시장이고요. 패스트로 증시, 패스트로의 어떤 증시, 그 다음에 모기지, 패키드 펀드, 페이드로 펀드, CMO, 패스트로, 모기지, 패키드 펀드, 페이드로 펀드는 이자 지급 방법이 다른 거고요. CMO는 만기 기간에 따라 어떤 선택이 가능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의 당면과제와 개선 방향을 보면 이 책이, 이 교재가 2000년도, 지금 2020년도인데 2000년도 기준으로 사실은 주택금융공사가 발족이 되는데 이 책이 2007년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도 사실 내용이 썩 좋은 책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증판을 발행했는데 내용 개선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리치의 펀드가 이제 출시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내용이니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듣는 걸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각종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이렇게 나오죠. 국민주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바뀌었고요. 민간주택은 국민은행, 각종 금융기관은 생명보험회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출이 되고요. 자금 공급 조건에 있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 조치를 취하고 융자 대상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 건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금융기관은 크게 기업자금 대출과 가계자금 대출로 구분을 하고요. 기업자금 대출은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로 나눠요. 그리고 가계자금 대출은 민영주택자금, 재형서민, 타행저축, 재형저축, 가입자의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은 장기에 걸쳐 저축을 해야만 주택 구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택자금 조달 방안으로서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1995년 말에 주택금융 시장에서 민간과 공공의 비중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주택자금 대출 중 각종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36.9%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의 당면 과제 중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특징은 신규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금융이고요. 소액금융이다. 주택금융 및 융자를 좀 제한하는 소액금융이다. 융자 최장기간은 20년까지 허용되는 장기금융이고요. 금리는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보다 싼 6.0에서 8.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는 시기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싸다 볼 수가 있겠죠. 장기 주택금융은요. 그래서 주택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 주택부금, 선매청약 가입 등 수혜자가 일부 자금을 미리 납입토록 하고 있고요. 국민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을 설정했고, 주택금융에 대한 제한 조건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은행과 보험회사 등에서도 주택금융을 취급하고 있고요. 주택금융의 70% 이상을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영주택금융의 문제점이 있어요. 장기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이 미약하고, 주택 관련 저축 유인책이 미약하고, 세 번째는 유동화 제도가 없다라는 건데, 장기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 미약을 한번 보면은 주택 관련 예금, 부금 제외하고는 대부분 5년 이하의 단기성 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금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된다. 두 번째는 주택 관련 저축 유인책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저축 관련 예금 제도는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저축 수단이라기보다는 융자, 아파트 청약 자격 획득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요. 특히 무주택자 주택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성 주택 예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성 일반 예금과는 다르게 국민복지적 차원의 주택금융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미진하다. 그리고 기업 및 고소득자의 여유자금을 주택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하는 거고요. 유동화제도 부재. 단기자금으로 유입이 됐는데 장기 주택자금으로 융자되니까 그러니까 자금의 장기 고정화 현상을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대출에 대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제외 할인이 허용되지 않고 주택 채권이 유동화 제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금의 투자 조달이 곤란하다. 그래서 유동화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번째는 주택자금 제도의 불합리. 융자 대상 조건이 강화되지 않아서 저소득층 등의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보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게 투명화됐죠. 많이. 민영 아파트 중산층 및 여유자금이 몰려들어 주택자금 재원이 중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배분상의 문제점이 있다. 중고주택 구입자금 지원 미약하다. 이미 오래된 수명이 오래된 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미약하고 신규 주택 건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는 상향 이동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이거죠. 서민 중고주택이 구입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세제 지원의 미흡이다. 주택저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세 감면, 월소득 상한선이 현실적으로 신축성 있게 조정되지 못하니까 중장기성 부분과 같은 주택목적부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증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금융의 문제점은 자금 조달상의 문제가 있고요. 자금 운용상의 문제점. 첫 번째, 주택금융 재원의 확충. 우리나라는 제2차 저당대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유동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택자금 대출 방식의 개선. 자금 조달 부족으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 재원 확충과 조달,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주택자금 대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소득 계층별 지원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로 이제 서민주택을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한데 서민 주거비 부담 능력과 주택에 대한 선호를 감안해서 정책이 실현이 돼야 되고, 주택 금융 중 저소득 지향적 성격이 강하고요. 재원 조달 비용이 낮은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전담하고 있고, 민영주택자금은 중형 규모의 주택을 전담하게 해서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금리의 자유라. 그러니까 금리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신축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자유라는 제2차 저당시장의 육성, 도매 금융의 확충, 주택금융 취급기관의 확산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자유라는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당대출의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저당대출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양적 부족, 금융의 양적 부족, 장기 안정적인 재원의 부족이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된다. 주택금융 신용의 보완제도 미비가 있고, 향후 소득의 증대, 가구수 증대에 따른 주택수의 확대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저당대출이 도입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당대출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단기자금 조달에 의한 장기대출 운용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험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당대출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당대출을 도입할 때 과제가 있는데, 유동화 제도가 조기 도입되려면 역금리,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이제 역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채권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유동화 증개기관, 주택저당공사, 가칭이죠.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요. 법률적인 측면은 민법 제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당권의 유동화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피담보 채권에 관해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무효 취소 사유와 이걸 항변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보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기지 증권의 유통을 보장받기 위해서 피담보 채권상의 하자가 저당권에 미치지 않도록 현행 민법상의 부종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완화해서 유동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증권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모기지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공신력 인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족을 했고 저당 대출 및 금융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대출 유동화 제도 도입 방안, 유동화 중개기관의 설립, 차등금리 적용, 주택시장의 개선, 저당대출 담보부 채권 발행 제도, 건원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모기지 제도 도입과 주택시장 파급 효과를 보자면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 시장이 될 것이고요. 전환해 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인데 이제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이러한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서 주택 저당 채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 주택 저당 주식회사, 이게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이제 한국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주택시장에서 줄 파급 효과가 큰데 그게 뭐냐면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이다. 주택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한 주택경기 조절이 가능해진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미시경제학 측면으로는 주택 수요 방정식 결정 인자인 주택 선호 내지는 주택 욕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미시경제라는 건 각각 개인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나타내줄 수 있는 어떤 경제학적인 표현이죠. 미시경제. 주택 점유 형태가 한 기회의 형평성이 실현되어서 우선 임차 가구의 자가 소유 기간을 단축시켜서 자가주택으로의 기회가 증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전세자들이 내 집 마련 가능 계층인 실수요자로 변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유효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주택 공급의 비탄력적인 속성을 감안하게 되면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시장 불안성이 증대되어서 주택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라고 주택시장의 어떤 모기지 제도의 파급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을 보면 저당채권 유동화 흐름, 주택구입자는 저당권 설정을 하고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장기 저리 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기관들은 한국주택저당 주식회사에 저당, 채권, 유동화를 의뢰를 하죠. 그러면 판매 의뢰를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국내의 투자자들은 한국주택저당 주식회사에 증권을 사게 되고 한국주택저당 주식회사는 자금을 받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이런 유동화 흐름을 그림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있는데 주택자금 조달 부족, 주택자금 비효율적 운영, 모기지 제도의 미정착, 융자 제도의 불합리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주택금융적 대책을 보면 연금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예탁금 비율 증가, 장기저축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과 조세감면 혜택, 장기성 자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현행 주택금융정책상 복지 성격이 강한 국민주택기금의 계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해서 융자 대상 및 주택 규모에 따른 차등금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택난 해소와 주택금융 활성화의 방안으로 주택금융기관의 자금 고정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서 역마진의 보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주택금융지원 방안, 주택 개량 자금과 전세 자금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하고요.
주택 저축과 융자금 상한에 대해서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요망이 된다. 현행주택금융은 보다 더 분명한 공공주택금융과 민간주택금융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요. 민간금융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